인문학 하면 너무 거창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게 인문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접하는 인문학이 사실은 영화인 거죠. 영화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상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이제 친교를 나누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비밀을 간직한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의 퀴즈를 낸다면 미국 영화들,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혹은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그 영화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스터 플롯, 원천서사는 뭘까요? 미국엔 꿈을 이룰 기회가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 부르는 이것과 그런 꿈을 이루어주는 슈퍼 히어로가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 슈퍼 히어로가 나오면 조금 어색해지잖아요. 우리 감각이. 근데 미국 영화의 슈퍼 히어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언맨이 희생해서 전 우주를 구하는 이런 얘기들이 미국은 뭔가 세계 정의를 실현할 정의감과 능력이 있다. 요 마스터 플롯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인접 국가에 대한 경쟁심, 그리고 한편으로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역사적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힘이 된다면 미국 영화는 우리는 나름 1등 국가다. 이런 어떤 원천 서사가 미국 영화를 받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서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고 싶은 판타지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판타지는 특정한 장르 개념이 아니라 판타지라는 건 사람들이 꿈꾸는 욕망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뭐냐면 꿈꾸지만 현실이 잘 되지 않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천만들이 다 넘었는데요. 이를테면 광해 같은 영화는 와, 저렇게 좀 공감하는 좀 천민 출신이라도 훨씬 더 이해력도 많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삶에 대한 배움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나 혹은 리더가 된다면 훨씬 더 따뜻한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판타지의 반영인 거고요. 도둑들은 보세요. 여기 카피도 나와 있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같이 싸운대요. 제가 보기에는 모이기도 힘들어요. 10명이 모여서. 게다가 엄청난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같이 훔쳐요. 누가 먼저 훔쳐가냐 경쟁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는 그때 당시 그렇게 10명이 팀워크를 맞춰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기보다 판타지인 거죠. 미국이 1등 국가 슈퍼 히어로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으면 하는 미국인들의 판타지를 건드려주는 게 바로 대중영화.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1000만이 넘는 메가 히트 영화들이 건드려야 되는 근본적인 원천 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의 욕망을 4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건 영화는 보여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하늘을 난다라던가 우주의 인터스텔라처럼 시간을 넘나든다던가, 이거는 꿈꾸지만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 그죠? 두 번째는 좀 개연성이 희박하지만 가능한 얘기. 가령 암살의 마지막에서 이정대 씨가 내가 여기 총 맞고 저기 총 맞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만 그분은 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독립투사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붙어 있나요? 안윤옥과 다른 살아남은 명우라는 독립투사가 김구 선생의 지령을 잘 실행해 가는 장면이 붙어 있죠. 요게 판타지라는 의미인 겁니다. 현실에서 힘들지만 영화는 그런 결말을 보여줘요. 글로리 같은 드라마도 비슷하죠. 그런 과거에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잘 성장해서 복수를 하는 게 참 현실적으로는 개연성이 희박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세상에 대한 복수를 글로리처럼 해주는 게 영화나 그 드라마가 되는데, 아주 먼 얘기 장화홍련전 같은 거 생각하셔도 돼요. 계모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두 자매가 결국은 그 복수를 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더라도 품위 있는 패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정우성 캐릭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훨씬 멋져 보이는 거. 이태신 장군이 갖고 있는 군인다움,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잃더라도 이걸 해내겠다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멋있다,
지더라도 저렇게 지는 거는 끝까지 본분을 다했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판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타지라는 건 현실에서 이루기 힘들었던 걸 영화가 대신 이루어준다. 현실에선 첫사랑이랑 헤어졌지만 영화에선 첫사랑이랑 잘 결혼해 산다거나, 현실에서는 첫사랑이랑 결혼해 살아봤더니 지지고 볶고 너무 귀찮은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첫사랑이 헤어지면서 아름다운 순애 보러 막, 또 그런 첫사랑 영화에서는 꼭 불치병 걸리죠. 그죠? 불치병, 집안이 막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판타지를 자극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잘된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 픽사라 부르는 디즈니가 제일 잘하는 게 개연성이 희박한 현실들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가령 장난감은 갑자기 밤에서 깨어서 자기가 인격을 갖고 막 움직여요. 아이들이 바라는 판타지죠.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판타지가 연령을 타기도 하고요. 성별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국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판타지는 물활론이라 부르는데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뽀로로가 가능하죠. 뽀로로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악어랑 펭귄이 친구가 되는 희한한 생태계의 원리를 거부하는, 그죠? 서로 먹이 관계인데 막 친구가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관계를 다 친구로 생각하고, 잘 보시면 아이들을 놀 때 연필에도 이름 붙이고 자기가 만든 장난감에 이름 붙여서 이렇게 놀거든요. 다 친구 개념인 거죠. 그걸 아주 본격화한 게 디즈니 픽사였었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초조 이런 것들을 캐릭터라이징해서 캐릭터로 보여준 작품인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개연성이 희박한 성공이지만 뭐 가령 안상구가 이렇게 뭐 돌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영화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화만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이 아니라 원래는 문학이 했던 순기능입니다. 가령 오만과 편견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딸 부잣집, 딸이 5명이 되는 딸 부잣집, 가난한 둘째 딸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위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엄청난 주급을 받으면서 사는 얘기, 그 당시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결혼하지 못했던 이 제인 오스틴이 자기는 못했던 결혼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결혼에 목을 매? 그때 당시는 레이디 계급들이, 그러니까 중상위층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돈을 벌거나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가서 수녀가 되거나 가정교사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가정교사의 주급은 집에서 물 깃거나 마루 청소하는 하녀보다 더 낮았어요. 왜냐하면 물 깃는 하녀가 하루 아프면 집에 물이 떨어지지만 가정교사 하루 아파도 별 상관없거든요. 그만큼 열악했기 때문에 결혼에 목이 맨 게 아니라 결혼이 유일한 출구였던 여성에게 결혼이란 판타지를 제공했던 그런 소설이 바로 제인 오스틴의 수많은 결혼 해피엔딩 소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렇다고 결혼이 만능책이 아니라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게 많은 여성들을 불가피하게 결혼에 올가매서 많은 피해를 낳았는지도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가고요. 그리고 한편 같은 작품으로 이제 광막한 사러가서 바다라는 작품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결혼을 한 여성은 행복했느냐? 결혼이 유일한 출구일 때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결혼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 미쳤다고 다락방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결혼을 했지만 자유롭게 연애, 이때 당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연애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다 혼의 정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평생 연애하고 아내는 미친 사람으로 금치산자를 만들어서 그 돈을 다 쓴 거죠. 아내의 재산을.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작품 속에 등장한 미친 아내, 다락방에 갇힌 아내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울 정도로 실제 많은 거죠. 그러나 작가들은 제인 오스틴도 그렇고 샬럿 브론테도 그렇고 그런 작가들이 판타지로 행복한 결혼, 행복한 선택의 결말을 거꾸로 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그럼 현대에 없느냐?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이런 작품들을 보더라도 애가 감옥을 들락날락해요. 판타지죠.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씻어주고 싶은 마음을 보여줄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엔 과거엔 제가 아까 말했던 여성이 결혼 말고는 출구가 없는 게 사회적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부의 양극화잖아요.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 요소들은 사실 이미 많은 영화들에서 다뤄졌지만 바로 이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차이로만 보이지만 이건 단지 주거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이 영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예전에는 이런 어떤 양극화 있을 때 어떻게든 정의를 찾고 싶어 하는 캐릭터였다면 여기 나오는 요거는 스포일러니까 말하지만 리스펙트 하는 사람 있죠. 자기는 최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람과 똑같은 대열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약간 무비판적으로 리스펙트를 하게 돼요.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 사실 좀 불편한 세상이 온 거죠. 그런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여준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희극, 비극, 희비극으로 나눴을 때 기생충 같은 작품은 희비극이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누가 잘 돼야지 우리가 기쁠까? 누가 주인공일까? 부잣집 사장님이 주인공이어야 될까? 아니면은 위장 취업한 가족이 주인공이어야 될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약간 다 주저하게 돼요. 아무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사회 현실인데, 자,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선이 영화 내내 있습니다. 일부러 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넘지 않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냄새였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 굉장히 민감하죠. 선은 다른 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선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불쾌감이 왜 냄새가 촉발이 됐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설명이 사실은 다 인문학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좀 이런 작품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상황이 바꿔지면 색 온도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색 온도도 달라지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창동 감독이 버닝이라는 영화에 이미 기생충보다 2년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입니다. 버닝에서 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뷰를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굉장히 편한 용어가 돼버렸지만 사실 뷰라는 게 뭐예요? 권력이자 양극화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게 최근에 뷰예요. 여기서도 보면 두 청년의 지금은 너무 일반화된 청년세대 갈등의 핵심인 계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인문학이 삶에 주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게 벌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갈등과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나름의 대답을 던지고 있는 거고 이 대답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이 질문들을 이미 해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리 삶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갈등들을 버틸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